어차피 너는 안 피곤하니까 그냥 서서 온 식구들 밥 시중이나 들어. 설날의 기름 냄새는 굳어버린 악교풀처럼 나를 주방에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아맸다. 거실에서는 방송사에 과장된 웃음소리, 친척들이 목소리를 높여 떠드는 소리, 그리고 남편 김지훈의 그 트레이드마크인 아무 의미 없는 해해하는 바보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다. 새벽 5시부터 나는 태엽을 감은 로봇처럼 채소를 씻고, 썰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며 이 한상 가득한 가문의 영광을 위해 움직였다. 지난 10년, 매년 일했다. 내 이름은 한은성,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혹은 시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은성아, 갈비찜은 아직 멀었니? 손님들 기다리다 목 빠지겠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의 소음을 뚫고 고막의 바늘처럼 박혔다. 나는 마지막 요리인 색이 다채로운 잡채 한 접시를 들고 주방을 나섰다. 땀이 이마의 잔머리를 적셔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가렵고 찝찝했다. 상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내 자리, 언제든 일어나 반찬을 더 내오고 밥을 푸기 편한 상 끝에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접시를 내려놓고 앉을 자리를 찾으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는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나를 도우려는 게 아니었다. 내 뒤에 있던 유일한 빈 의자를 빼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뜨거운 접시를 든 채로 얼어붙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머, 우리 코코 왔어. 시어머니의 말투가 순식간에 꿀처럼 달콤하게 변했다. 그녀는 의자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베란다에서 어슬렁거리며 들어온 갈색 푸드를 향해 의자 방석을 툭툭 쳤다. 자, 코코. 여기 앉아. 한참 돌아다녀서 힘들었지? 코코라는 이름의 그개는 꼬리를 흔들며 익숙하게 한때 내 것이었던 의자 위로 뛰어올랐다. 밥상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놀라움, 구경거리라도 난 듯한 표정, 하지만 대부분은 무관심이었다. 나는 내 남편, 김지훈을 바라봤다. 내 아이의 아버지이자 서류상 나의 보호자인 그 사람을. 그는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고 있다가 내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한 그 미소를 지었다. 헤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엄마가 코코랑 장난치는 거 좋아하시잖아. 당신은? 그냥 좀 서 있어. 어차피 이따가 밥도 퍼야 하고 바쁘잖아. 맞아요. 신우이가 옆에서 가장 큰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뜯으며 말했다. 세연이는 서 있는 게 편하죠. 그리고 걔도 어떤 사람보다는 애교가 많잖아요. 코코가 매일 엄마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데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내 심장이 느리고 무겁게 뛰는 소리만 들렸다. 쿵, 쿵, 쿵. 나는 눈앞에 이 사람들을 보았다. 서류상 나의 가족이라는 이들을.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고기를 받아먹고 있는 저 개를 보았다. 내 자존심을 농담거리로 여기며 그저 바보같이 웃기만 하는 저 남자를 보았다. 나는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쓴 웃음도 자조적인 웃음도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섬뜩할 정도로 맑고 살짝 광기마저 서린 그런 웃음이었다. 다들 나를 보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내가 이렇게 웃는 건 처음 봤을 것이다. 그들은 모른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일산에 있는 이 번듯해 보이는 115제곱미터 아파트의 계약금이 내 결혼 전 모아둔 돈이었고 그 이후의 대출 이자는 내가 수많은 밤을 새워 재테크 상품을 연구해 찾아낸 최적의 대출 전환 상품 덕분에 매달 30만 원씩 절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김 과장의 박봉 월급으로는 대출금을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지난달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때 새벽 3시에 구급차를 부른 것도, 병원 기록을 들고 병원 전체를 뛰어다니며 수속을 밟은 것도, 병원비를 대신 낸 것도 나였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 후 일주일 내내 모든 영수증을 정리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것도 나였다.
그때 김지훈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느라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 그들은 아들 서준이의 영어학원, 수학 경시반, 피아노 학원 모두 내가 하나하나 설명회를 듣고 비교하고 계획해서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김지훈은 서준이 담임 선생님 성씨조차 모른다. 그들은 집안의 큰일인 김장김치는 내가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가장 좋은 배추와 고춧가루를 구해와 직접 담근 것이고, 작은 일인 화장실 수도꼭지가 새는 것조차 내가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보고 직접 고쳤다는 사실을 모른다. 김지훈. 그는 집 관리비를 어느 앱으로 내는지, 비밀번호가 뭔지조차 전혀 모른다. 나, 한은성은 이 집의 엔진이었고, 두뇌였고, 운영체제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스템에 기생하며 모든 편리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생충에 불과했다. 전업주부는 집에서 놀고 먹는 거지? 그 말은 지난 10년간 저주처럼 내 귓가를 맴돌았다. 좋아. 내가 그렇게 한가하다니? 그럼 내가 당신들에게 긴 휴가를 주지. 이 집,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견고해 보이는 이 중산층 가정이 나라는 한가한 사람 없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한번 보자고. 내 미소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얼굴에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음장 같은 평온함만이 남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 그 뜨거운 잡채 접시를 조리대 위에 3개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몸에 둘러져 있던 기름때에 절어 희끗하게 바랜 앞치마를 풀었다. 나는 그것을 반듯하게 개어 한쪽에 두었다. 마치 10년을 입은 낡은 옷과 작별 인사를 하듯. 나는 주방을 나와 모든 이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곧장 침실로 들어갔다. 방구석에는 은색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지난주 그들이 모두 집에 없을 때 미리 싸둔 것이었다. 안에는 내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내 모든 중요 증명서와 서류가 든 파일 하나뿐이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그들 곁을 지나갔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내는 드르륵, 드르륵 소리만이 내 10년의 결혼 생활에 조종을 울리는 듯 했다. 김지훈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에는 여전히 멍한 기색과 모욕당했다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은성.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손님들 다 계시는데?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낯선 눈빛으로 그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사랑도, 미움도, 심지어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르는 사람을 뜯어보는 듯한 시선만이 있었다. 당신들한테 휴가 주는 거예요. 나는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제가 너무 한가하니까 저도 여행도 좀 다니고 쉬어야죠. 말을 마친 나는 누구에게도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문이 내 등 뒤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곧 터져나올 혼란과 고함을 완벽히 차단했다. 엘리베이터의 밝은 조명이 내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나는 문득 말할 수 없이 홀가분해졌다. 공항으로 가지 않았다. 그건 그냥 해본 말이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다. 매번 서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출가회인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생각 때문에 감히 돌아가지 못했던 그곳으로.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멀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미친 듯이 뜨기 시작하는 발신자 표시를 보았다. 사랑하는 남편, 어머님.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세상이 드디어 조용해졌다. 지옥은 이제 당신들 차례야. 나는 친정집에서 꼬박 18시간을 잤다. 결혼 10년 만에 가장 깊고 가장 편안하게 잔 잠이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게 하는 생체시계도, 오늘 아침은 뭘 하고 점심은 뭘 먹을지 고민하는 일도, 엄마, 내 양말 어딨어? 여보, 내 셔츠 다렸어? 하는 고함에 잠을 깨는 일도 없었다. 엄마는 내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을 보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을 차려주셨다. 내가 마침내 휴대폰을 켰을 때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부재중 전화 399통. 김지훈, 시어머니, 시누이, 심지어 잘 모르는 친척 몇몇 책에서 온 것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열어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입가의 냉소가 점점 깊어졌다. 첫째 날, 내가 떠난 다음 날. 김지훈, 한은성. 너 도대체 어디야? 당장 안 돌아와. 김지훈, 서준이 학교 늦겠어. 스쿨버스 기사님 전화번호 뭐야? 도시락은? 김지훈, 깨끗한 셔츠가 없잖아. 내 파란색 줄무늬 셔츠는 어딨어? 빨래를 어떻게 한 거야? 김지훈, 젠장, 양말은 왜 다 짝짝이야?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사지 멀쩡한 성인 남자가 10년을 산 자기 집에서 머리 없는 파리처럼 허둥대는 모습.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 머리맡에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와 개어진 속옷이 놓여 있는 것에 익숙했다. 식탁에 늘 따뜻한 아침이 차려져 있는 것에 익숙했다. 이 모든 게 마법인 줄 알았나? 아니, 그건 나, 한은성이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그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둘째 날, 혼란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 김지훈, 엄마 고혈압 약 다 떨어졌어. 어느 회사 거야? 어느 약국에서 샀어. 엄마 진료 기록은 어디 뒀어? 시어머니, 김지훈 휴대폰으로 보낸 음성 메시지. 목소리는 다급하고 분노에 차 있었다야. 이 독한 거사. 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빨리 지훈이한테 약 사는 법 알려줘. 쟨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김지훈, 배달 음식 시키려는데 왜 내 신용카드 결제가 안 돼?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당연히 결제가 안 되지. 집안의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내 휴대폰에 연동해 통합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집을 나온 그날 밤, 내 명의의 모든 카드와 가족카드를 분실 신고했다. 아마 그는 자기 카드 한도가 지난달 게임 아이템을 사고 술값으로 내느라 이미 바닥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이전에는 늘 내가 조용히 내 돈으로 카드값을 메꿔줬으니까. 셋째 날, 진짜 위기가 터졌다. 은행 공식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물음표 세례와 함께 날아왔다. 김지훈 고객님, 고객님의 끝자리 XXX 주택담보대출이 금월 미납되어 연체 발생하였습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 바랍니다. 김지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주택대출은 자동이체 아니었어? 왜 연체된 건데? 김지훈, 내 월급 통장 확인해봤는데 이번 달 대출금 갚기에 잔액이 턱없이 부족해. 돈은? 집안 돈 다 어디 갔어? 한은성 너 돈 들고 튄 거지?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다. 자동이체. 은행이 자기 집안 사업체인 줄 아나? 매달 대출금은 내가 날짜를 계산해서 내 재테크 계좌의 수익금과 그의 쥐꼬리만 한 월급을 합쳐 상환 계좌로 직접 이체했다. 그의 월급은 가족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비싼 대출금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거짓된 번영 속에서 살고 있었다. 정작 자기 발밑에 깔린 것이 모두 내 지혜와 심혈로 만든 양탄자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 다음 메시지부터는 횡설수설하는 절규와 질문의 연속이었다. 서준이 연락. 38.9도야. 어떻게? 어느 병원 가야 해? 어린이 해열제 어디 있어? 관리비 독촉장이 문에 붙었어. 이거 어떻게 내? 어느 앱으로? 집에 가스가 끊긴 것 같아. 온수가 안 나와. 어디에 전화해야 돼? 비밀번호. 모든 것들 비밀번호가 도대체 뭐야? 399통의 전화. 수많은 메시지. 그중에 괜찮아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라는 말도 없었다. 전부 어떻게, 어디 있어, 비밀번호가 뭐야 뿐이었다. 나는 그들 눈의 아내도, 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걸어 다니는 사용 설명서이자 살아있는 검색 엔진이었을 뿐이다. 나는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두고 마지막 남은 미역국을 천천히 마셨다. 엄마는 내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은성아, 정말 안 돌아갈 거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의 거친 손을 잡았다. 엄마, 나 못 돌아가.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어. 난 거기서 10년형을 살았고 이제 만기 출소한 거야? 일주일 후 나는 그들이 슬슬 붕괴 직전에 이르렀을 거라 짐작하고 마침내 전화를 받기로 했다. 김지훈에게서 온 501번째 전화를 골랐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그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한은성, 너 어디서 죽었어? 집이 돼지우리 된 거 알아 몰라. 서준이도 아픈데 너는 엄마라는 사람이 걱정도 안 돼? 당장 굴러 들어와.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대고 그가 소리 지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그래요. 돼지우리면 더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랑 같이 있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나의 평온함이 그를 당황하게 만든 게 분명했다. 너 무슨 소리야? 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김지훈 씨,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이혼해요. 이혼. 너 미쳤어. 고작 이런 일로? 내가 말하는데 한은성, 너 분수도 모르고 까불지 마. 일도 안 하는 전업주부가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지만 이번에는 기세가 현저히 꺾여 있었다. 내가 어떻게 살지는 당신이 걱정할 바 아니에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혼에 동의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이메일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이 현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보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는 노트북에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제작된 PDF 파일로 제목은 이러했다. 한은성 씨의 10년간의 혼인 기간 중 묵은 노동 가치 평가 보고서. 나는 서두르지 않고 다른 파일부터 보냈다. 기혼 합의서. 그런 다음 그 보고서를 첨부 파일로 해서 전송 버튼을 눌렀다. 보고서 내용은 내가 석 달 동안 정리한 것이었다. 나는 내 10년의 주부 생활을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노동 가치로 수치화했다. 가사 서비스, 매일 삼시 세끼조리, 청소, 세탁 및 다림질. 서울 지역 전문 가사 도우미 시급 2만 원 기준, 매일 5시간 근무, 10년간 총 3억 6,500만 원. 육아 서비스, 24시간 대기, 자녀 식사 및 생활관리, 학업 지도, 취미 활동 지원, 정신건강관리. 최고급 입주 베이비시터 월급 300만 원 기준, 10년간 총 3억 6천만 원. 가정 재무관리, 주택대출 계획, 재테크 투자, 보험 설계, 가계부 관리. 10년간 재테크를 통해 가계 자산 약 1억 5천만 원 증식. 펀드 매니저 수수료 20% 적용 시 서비스 가치 3천만 원. 노인 돌봄 및 특별비서, 시부모 일상 요구 처리, 응급진료, 감정적 위로, 기타 집안 잡무, 수리, 공과금 납부 등. 전문 간병인 및 개인 비서 비용 참고 10년간 총 5천만 원.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굵은 빨간색 숫자가 있었고 그 뒤에는 작은 글씨 한 줄이 따라붙었다. 총계 8억 500만 원. 10년간의 부부의 정을 고려하여 우수리는 제하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목인 4억 원의 절반, 총 2억 원을 저의 10년의 청춘과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전에 없던 해방감이 밀려왔다.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가 어머님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고함이 아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은성아, 우리 착한 며느리. 너 가면 안 된다. 지훈이랑 이혼하면 안 돼. 우리가 잘못했다. 어서 돌아와. 내가 가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그 울음소리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공포뿐이었다. 공짜 만능 부모를 잃게 될 거라는 공포. 나는 전화를 든 채 창가로 다가가 바깥의 눈부신 햇살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어머님, 나는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온순한 말투로 한번 부르고는 말투를 바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번에 제 의자 코코 앉으라고 빼주셨잖아요. 저보다 그 애가 더 재롱 잘 부린다고 하셨죠. 이제 그렇게 예뻐하시던 재롱 잘 부리던 그 고귀한 개한테 밥 해달라고 하시고 약 사달라고 하시고 당신네 그 한심한 아들 대신 대출금 갚아달라고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영원히. 김지훈은 그 가사 노동 보고서와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완전히 겁을 먹은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생각하는 돌파구를 찾아냈다. 자들 서준이의 양육권. 하는성, 꿈깨. 그는 전화로 소리쳤다. 내가 그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너처럼 10년 동안 일도 안 한 전업주부, 아무 수입원도 없는 여자한테 판사가 애를 줄 것 같아. 서준이는 무조건 나랑 있어야 해. 너 내게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 2억은커녕. 나는 그의 허세 가득한 협박을 들으며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내 지난 10년의 삶에 대해 정말이지 비참할 정도로 무지했다. 그래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복잡한 재산 분할과 양육권 소송으로 명성이 자자한 여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그녀 앞에 내놓았을 때 그녀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김지훈 씨는 제가 수입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우리 측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내가 지난 5년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모든 수입 증명서가 담긴 파일이었다. 나는 늘 금융과 육아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5년 전부터는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몇몇 유명 육아 잡지와 경제 웹사이트에 칼럼을 기고해왔다. 원고료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내가 독립적인 경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건넸다. 변호사가 열어보자 눈이 더욱 빛났다. 그것은 내 개인 증권 계좌의 거래 기록과 자산 증명서였다. 지난 10년간 나는 가정재물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조용히 내 결혼 전 재산과 그동안 모은 원고료로 투자를 해왔다. 시장에 대한 나의 예리한 판단력 덕분에 내 개인 자산은 김지훈조차 상상할 수 없는 액수로 불어나 있었다. 내 연평균 투자 수익률은 그의 고리타분한 과장 연봉을 훨씬 웃돌았다. 김지훈 씨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내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할 때 목소리는 차분하고 힘이 있었다. 제 의뢰인 한은성 씨는 뛰어난 가정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독립투자자이자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그녀의 연수입은 김지훈 씨의 2배가 넘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지훈과 그의 변호사는 모두 얼어붙었다. 그는 나를 괴물 보듯 쳐다봤다. 눈빛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는 아마 매일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으로 뭘 먹고 싶냐고 묻던 그 여자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세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내 비장의 무기가 아니었다. 양육권에 관해 저희 측의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변호사가 판사에게 요청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은 선명했다. 우리 집 거실의 CCTV 영상이었다. 그 CCTV는 처음에 거실에서 혼자 노는 서준이를 보살피고 또 방범을 위해 설치했던 것이었다. 그것이 내 1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기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영상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느 평일 저녁이었다. 나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아빠, 이 문제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가. 아빠 게임하는 거 안 보여? 김지훈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소리쳤다. 눈은 컴퓨터 화면에 고정된 채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불을 끄고 손을 닦고 주방에서 달려나와 서준이에게 차근차근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 김지훈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컴퓨터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장면은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어느 주말이었다. 은성아, 어깨가 쑤시네. 좀 주물러 봐라. 은성아, 사과 먹고 싶다. 하나 깎아와. 껍질 벗겨서 작게 잘라와야 한다. 은성아, TV 소리가 너무 크다. 리모컨 좀 갖다 줘. 영상 속에 나는 팽이처럼 뱅뱅 돌았다. 시어머니 어깨를 주무르다가 주방에 가서 과일을 씻고 또 리모컨을 가지러 갔다. 김지훈과 시어머니는 소파에 편안히 파묻혀 마치 내가 돈 주고 고용한 하녀인 양내 서비스를 즐기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장면 설날, 밥상에서의 의자 사건. 고화질 화면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내 의자를 빼내는지, 어떻게 걔를 그 위에 앉혔는지, 김지훈의 어차피 이따가 밥도 퍼야 하고 바쁘잖아 라는 말, 시누이의 걔도 어떤 사람보다는 애교가 많잖아요 라는 말,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무력감과 굴욕감에 휩싸인 내 표정까지. 법정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마저 굳어버린 듯 했다. 주위에서 동정의 시선이 느껴졌다. 김지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그 옆에 시어머니는 스크린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늘 침착하던 판사조차도 얼굴에 감출 수 없는 감동과 약간의 분노를 드러냈다. 영상이 끝나자 내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엄숙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영상 속의 모든 것이 지난 10년간 제 의뢰인이 결혼 생활에서 겪어온 매일의 축소판입니다. 그녀는 이 가정의 경제적 기둥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집의 유일하고 무급이며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힌 하녀였습니다. 김지훈 씨께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부재하고 어머니는 하녀처럼 불임당하며 가치관이 완전히 왜곡된 가정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이 정말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훈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나는 아들 서준이의 양육권을 순조롭게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판사는 재산 분할 시 우리 측 변호사가 제안한 가사 노동 가치를 참고 자료로 이례적으로 채택했다. 실제로 2억 원을 판결받지는 못했지만 혼인 후 공동재산 분할에서 판사는 내가 독립적인 경제적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사와 육아 노동을 전담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내게 넘기고 김지훈에게 추가로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을 나오는 날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서준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걱정스럽게 나를 보며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둘이서만 사는 거야? 나는 몸을 낮춰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 서준아. 우리 두 사람이 드디어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야? 김지훈은 원하던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집을 잃었으며 무거운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가장이라고 착각하던 그 보좌에서 내 손에 의해 끌어내려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나, 한은성은 내 아들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과 10년의 피눈물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얻었다.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평온했고 훨씬 더 넓어졌다. 숨막히는 기억으로 가득했던 그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더 조용하고 환경 좋은 동네에 우리 모자가 살기에 충분한 작은 집을 샀다. 남은 돈의 일부는 안정적인 재테크 상품에 계속 투자했고 다른 일부는 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썼다. 나는 는성하우스라는 이름의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업무는 간단했다. 내 지난 10년의 경험을 살려 과거의 나처럼 결혼 생활에 갇힌 전업주부들을 위해 재무 설계, 법적 권리 찾기,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내 이야기를 익명으로 회사 블로그에 공유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여성이 나를 통해 방향을 찾고 가정 재무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을 배우고 억압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법을 배웠다. 내 첫 번째 고객은 과거의 나와 매우 비슷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남편도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었고
시댁은 그녀를 함부로 대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미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심리적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무급노동가치 평가보고서 템플릿을 주고 남편이 가정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반년 후 그녀는 내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성공적으로 이혼했고 과정은 힘들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처럼 살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성취감은 어떤 투자 수익보다도 훨씬 컸다. 그리고 김지훈과 그의 가족은 내가 떠난 후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혼란의 심연으로 빠르게 빠져들었다. 나는 예전 이호색에서 간간히 소식을 들었다. 나라는 보급부장이 없으니 김지훈의 생활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서류를 못 찾거나 중요한 회의를 잊어버려 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고 실적은 곤두박질쳐 곧 강등되었다. 내가 해주던 건강한 집밥이 없으니 그는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살은 뒤룩뒤룩 찌고 정신도 흐리멍덩해졌다. 시어머니의 처지는 더욱 안 좋아졌다. 시누이는 결혼한 후 그녀를 돌볼 여유가 전혀 없었다. 부르면 달려오던 무료 간병인인 내가 없으니 그녀의 사소한 병은 더 이상 누구도 즉각적으로 돌봐주지 않았고 고혈압과 관절염은 더욱 심해졌다. 한 번은 집에서 넘어져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퇴근한 김지훈에게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내가 판결받은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원래 회사 근처에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고 더 외지고 낡은 동네로 이사갔다. 한때 나에게 거들먹거리며 군림하던 그 노부인은 이제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스스로 6층 계단을 힘겹게 올라야 했다. 그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때로는 술에 취한 김지훈이 내게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횡설수설 욕을 퍼부었고 때로는 시어머니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서준이를 봐서라도 한번 들여다봐 달라고 했다. 나는 일절 상대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미 다시 시작되었고 나를 좀먹었던 사람들에게 낭비할 시간은 더 이상 없었다. 인과응보. 그것은 내가 내린 저주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심은 악의 열매였다. 그 집은 내가 파괴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텅 빈 껍데기였고 내가 10년의 피와 살로 채워 집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다. 내가 몸을 빼자 자연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어느 화창한 주말 나는 서준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우리는 잔디밭에 체크문에 돗자리를 펴고 내가 직접 만든 김밥과 과일을 늘어놓았다. 서준이는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연을 날렸다.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늘 한 점 없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 억압적인 집에서 그는 늘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조심스러운 아이였다. 이제야 그는 진짜 아이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나무 아래에 기대어 그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산들바람이 뺨을 스치며 풀과 햇살의 냄새를 가져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내 회사의 한 고객이었다. 그녀는 흥분해서 새 직장을 구했고 다음 달이면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은성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성 씨 덕분에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멀리 푸르게 물결치는 강물과 하늘에서 자유롭게 나는 연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은 마치 10년간 가슴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과 원망을 모두 토해내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김지훈의 아내가 아니고 그 집의 며느리도 아니며 주방과 고지서에 갇혀 살던 전업주부도 아니다. 나는 한은성이다. 한 아이의 엄마, 한 사업체의 대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한 여자. 나는 그 의자가 빼앗긴 순간 마침내 깨어난 나 자신을 다행으로 여긴다. 나를 삼키던 그 늪에서 마침내 걸어 나와 나 자신의 반짝이는 인생을 되찾은 나를 진심으로 다행으로 여긴다. 엔드.